이번 영상에서는 고려의 통치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왕 고려 성종 때 고려의 통치제도가 최승로의 신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완성되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가 이 시기 만들어지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앙정치제도. 그래서 왕 밑으로 해서 많은 정치기구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왕 밑에 자 보시면 성으로 끝나는 기구 몇 개 있나요?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부로 끝나는 기구 몇 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고려의 통치제도는 기본이 이성육부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바로 당나라에 삼성육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되 고려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이성육부로 운영했던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중서문화성이요. 원래 당나라에서는 중서성 문화성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합친 거예요. 그래서 중서문화성이 아무래도 두 기구가 합쳐진 거니까 가장 높은 기구였겠죠.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에서는 국가 정책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정책을 바로 이 상서성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서성이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육부를 두어서 이 육부에서 이 정책들을 다 실행에 옮기는 건데요. 여러분 육부에서 맡은 일들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니까 군사의 업무를 맡았고 형벌, 그래서 사법의 업무를 맡았고 공사, 그래서 토목, 건축 이런 거. 그 다음 얘는 예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호는 돈이에요. 그 다음 2부에서는 그 인사.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일을 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성육부가 기본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하나하나 보죠. 자, 먼저 중추원은 말 그대로 나라의 중추가 되는 기관. 그래서 군사 기밀을 관리하고 왕 옆에 딱 붙어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것을 바깥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죠. 오늘날로 치면 뭐 대통령 비서실 역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밖으로 전달하고 왕의 심부름을 다 하는 그런 중추원이었고요. 그 다음 어사대는 관리들이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 비리들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그래서 적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죠. 여러분 암행어사 아시나요?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그 암행어사가 결국 나타나서 비리를 저지른 관리들을 혼내주잖아요. 바로 그 암행어사를 생각하면 어사대는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3사는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3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 재정에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돈 관리를 하는 역할을 이 3사가 맡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좀 고려에만 있는 특별한 기구인데요. 이 기구들은 고위관료, 어디에 고위관료들이냐면 바로 이 중자로 시작하는 중요한 기구들, 중서문화성, 중추원의 고위관료들이 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서도 높은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기구예요. 회의기구. 그래서 아주 높은 관료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낮은 관리들은 아예 들어갈 수도 없었죠. 그래서 도병마사는 병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 얘는 군사나 국방 이런 거에 대한 일을 회의하는 기구였고요. 식목도감은 어떤 법식이나 규칙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기구였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회의기구가 중서문화성도 그렇게 결정하는 기구인데 왜 따로 만들었느냐? 얘네는 사실 임시기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계속 임시기구인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이제 끝까지 고려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기구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정치제도 이성육부.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 게, 자, 이 중서문화성의 높은 관리들은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가서 회의를 하지만 낮은 관리들은 낭사라고 불렀고요.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왕이 가끔 뻘짓을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일, 그걸 간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언을 담당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간관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 어사대, 여러분 아까 기억하죠? 관리들이 잘못한 것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그래서 적발하는 사람들. 그래서 얘네들을 대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이 두 기관은요, 바로 대관과 강간의 앞자를 따서 대간이라고 불렀는데, 얘네는 그러니까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얘네가 너무 막 나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너무 권력이 치우치지 않도록 정치 권력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걸 오늘날로 치면 누가 이런 역할을 하죠? 뭔가 왕과 고위 관료를 잘못한 것을 비판도 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일, 바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신문이나 방송에. 그래서 얘네들을 고려시대의 언론기관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지방행정제도 볼까요? 그래서 고려는 지방을 어떻게 나누어 다스렸을까? 현대와는 조금 달랐겠죠. 자, 초반에는요, 최승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무 28조에서. 그래서 임금이 집집마다 가서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각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성종 때는 지방에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목을 설치하고 목목목목 12개의 목을 두고 그 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서 여기를 다스리도록 했죠. 당연히 이 목은 뭔가 교통이 편리하고 중요한 곳.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뭐 여기는 목이 좋아서 장사가 잘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목, 아주 중요한 곳에다가 목을 설치했던 거죠. 근데 전국을 막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필요가 있게 되면서 이제 전국을 아주 딱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는데 바로 그게 이렇게 나눠 다스린 거죠. 그래서 경기는요, 말 그대로 여기에요. 수도인 개경 주변을 개경 주변의 경기, 그래서 수도 경자의 주변, 그래서 왕이 살던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불렀고요. 이건 지금도 똑같죠. 바로 우리 수도 서울의 주변 지역을 경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지역을 도도 몇 개인가요? 5개거든요. 그래서 5개의 도를 두었는데 이 도마다 이제 그 도를 다스릴 사람으로 안찰사를 파견했는데 이 안찰사가 바로 오늘날의 도지사 같은 사람인 거죠. 그 도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요, 도 말고 위쪽에 가면요, 도로 끝나지 않고 궤로 끝나는 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개의 궤다. 그래서 양궤라고 불렀는데요. 얘는 왜 따로 뒀겠어요? 왜 따로 궤라고 불렀겠어요? 바로 국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구역이라서 따로 궤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관리를 파견하는데 그 관리는 병마사, 병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잘 싸우는 사람들이 이 개에 파견이 됐겠죠. 그래서 오도에는 안찰사,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해서 다스렸다라는 거. 특히 이 2개의 개, 여기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외적 침입 가능성이 큰 곳에는 진을 설치해서 여기 이제 진을 설치해서 조금 더 국경을 그 방어를 강화한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오도 양계를 다시 잘게 쪼개서 군과 현으로 나눕니다. 오늘도 그렇죠. 뭐 경기도 무슨 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군현으로 나누는데 그 군현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하거든요. 근데 이 지방관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또라고도 알고 있죠. 바로 사또가 수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수령이 파견된 지역은 주현이라고 불렀고, 메인 주가 되는 현, 주현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현은 주현에 속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고려시대에는 주현이 많았느냐 속현이 많았느냐 보실래요? 보시면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 고려시대에는 모든 지역에 수령을 파견하지 못했고 수령이 파견 안 된 동네가 더 많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는데 주현, 속현 말고 또 이런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애들은 약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뭔가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무슨 향, 무슨 소, 무슨 부곡으로 끝나는 동네, 그런 동네 애들은 약간의 차별을 받았죠. 그래서 요 동네 애들은 요 속현이나 향소 부곡에는 지방관, 수령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느냐? 바로 이 주현의 지방관, 근처 주현의 지방관이 얘네를 다 다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얘네가 바쁘잖아, 이 지방관. 여기까지 다 다스리려면 너무 바쁘니까 대부분의 일은 실질적인 이 동네의 행정은 그 지방의 향리가 뭐냐면 지방, 향자가 들어가면 보통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낮은 관리를 향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낮은 관리가 다 담당했다. 다 보시면 요게 수령이면, 요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수령이면 여기 옆에 앉아서 그 수령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향리거든요. 그런데 수령이 없는 동네에서는 이 향리들이 그 일을 다 맡아서 한 거죠. 그래서 주로 고려시대에는 그 호족 출신들이 그 지방에 남아있다가 향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향리들이 이 속현과 향소부공에서는 수령 없는 곳에서 자기들이 많이 다 해먹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군사제도는요. 자, 수도와 그 궁궐을 다스리는 중앙군, 그리고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군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중앙군은 2군 6위. 그래서 2군은 궁궐과 왕실을 지키는, 정말 딱 그 메인을 지키는 군대였고요. 그 다음 6위는 그보다 좀 넓은 개경, 그리고 국경 지형을 방어하는 군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은 주현군과 주진군이 있었는데, 주현군은 5도에 있는 군사였고요. 얘는 주진군은 양계, 아까 양계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진을 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진군인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얘가 더 군기가 빡든 그런 군인이었겠죠. 국방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그 국경 지역을 지켜야 되니까. 자, 다음 마지막으로 고려의 관리 등용제도 볼게요. 바로 이러한 제도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국무원 시험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관리 등용제도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과거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시작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죠? 바로 고려 광종 때 광종이 노비안건법과 함께 과거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과거제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문과, 잡과, 승과가 있는데, 먼저 문과는 말 그대로 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그래서 문관이 되는 거죠. 글 공부한 관리, 나라의 그러니까 주요 관직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과에도 다시 2 과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술과는 딱 그러니까 뭐냐,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네가 써봐라 라는 거. 예를 들어 오늘날로 치면 뭐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네가 한번 생각을 써봐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명경과는 말 그대로 유교 경전의 밝은 사람. 그래서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시험 보는, 정말 이거는 지식을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제술과와 명경과 중에서 고려시대에는 그 제술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 해요. 자, 그 다음 잡과는요, 뭐라면 정말로 잡스러운,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잡스러운 기술을 시험 봐서 기술관이 되는 건데, 이때 기술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기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기술이 아니라 바로 법률 기술, 회계 기술, 지리 기술. 그래서 오늘날에 뭐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는 기술관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과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 승과는 승려들이 보는 시험이거든요. 승려가 뭐예요? 스님이죠. 스님. 그래서 스님들도 과거 시험을 봐서 승계를 받았다. 그럼 어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스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과, 잡과, 승과 이런 관리 등용 제도가 있었다는 거. 자, 그러면 문과가 있으면 뭔가 무과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글 공부한 애들 뽑는다면 뭔가 싸우는 그런 애들도 뽑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특이하게 무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쟁터에서 잘 싸우는 애, 그 다음에 몸 좋은 애, 이런 애들을 그냥 뽑은 거예요. 과거 없이 뽑아가지고 무관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 무과가 생기거든요.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분도 다 무과에 합격하신 그런 분인 거죠. 조선시대에. 자, 그런데 고려의 특이한 점, 바로 과거 없이도 관직에 오르는 방법이 있었다. 그 제도를 음서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없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를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이 이러냐? 바로 이런 사람이겠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공부해서 벼슬하냐? 그러니까 음서제는 바로 고위 관료의 자제를 대상으로 과거 시험을 안 보고도 관직에 오르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럼 고위 관료가 누구냐? 바로 이런 애들. 왕족의 후손이라든가, 또는 공을 세운 신하의 후손이라든가, 또는 그 관리들이 쫙 해서 9품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9품 중에서도 5품 이상의 5, 4, 3, 2, 1 이런 높은 관리의 자손이면 그들은 과거 없이도, 그죠, 낙하산이죠. 낙하산으로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음자가 무슨 음자예요? 맞아요. 그늘 음자예요. 그래서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고려 관리들은 어떤 방법으로 등용이 된 경우가 많았을까? 자, 그걸 정확히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사람들 빼고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음서에 합격해서 관직에 오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건 음서에 합격하고도 다시 과거에 응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음서가 있어도 이 과거 합격증은 굉장히 명예로 여겨져서 이걸 받고 싶어 해서 다시 시험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고려의 중앙정치, 지방행정, 그리고 관리 등용제도, 군사제도 이런 거 다 했거든요. 요 학습지 여러분들이 채워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